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을 지나더니 날씨가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영하에 차가운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더 추운 아침입니다.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어쩌다 전두환 옹호 논란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휩싸이게 된 걸까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잠시 후에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옹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의당조차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떤 발언했길래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특단의 조치, 특단 조치. 과연 어떤 특단 조치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까요? 동아일보입니다. 6주새 사망자가 4.8배, 위중증은 2.5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그래프 모두 다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특단 조치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는 특단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중반에 특단 조치를 취할 걸 검토하고 있다는데 자, 정부가 발표하겠다는 특단 조치 과연 어떤 수가 남아있을까요? 국민들은 우려 섞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경제는입니다. 경제는 그 뒤에 올 말은 무엇일까요? 한겨레 신문에서 이어집니다. 한겨레 신문 1면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더니 전두환 경제는 성과다라는 이재명 후보. 오늘 한겨레 신문조차 이재명 후보의 이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이 보수 표심 의식한 거 아니냐, 전두환 공과 등 발언이 논란이다, 상황 따라서 언행이 바뀌나라는 비판을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 언행이 바뀌느냐라는 한겨레 신문의 지적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키워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빅텐트. 빅텐트. 어떤 빅텐트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윤석열, 김한길과 반문 빅텐트 시동. 김종인, 현판식 불참. 삼김 체제 안개 속 빅텐트를 치겠다라는 시동. 김한길 앞세워 새시대준비위원회 개막식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에 불참을 해서 김한길, 김종인, 김병준 이 3김의 공존 체제가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꼬리만입니다. 꼬리만. 누구 꼬리? 어떤 꼬리? 중앙일보 8면입니다. (8천억) 이익의 대장동 개발 수사 석 달간 꼬리만 잡았다. 오늘 중앙일보 꼬리만 잡았다. 검찰을 매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혹의 사람들이 많은데 검찰이 수사한 건 꼬리뿐이었다. 언론 의혹 제기 한 달 뒤에 뒤늦은 수사를 시작한 검찰 뒷북 압수수색 논란이 됐었죠. 대목마다 논란이었습니다. 여권 눈치 보기 수사라는 비판도 중앙일보는 제기했습니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55 클럽의 실체조차도 검찰이 제대로 규명을 못했다라는 비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똑소리 나는 손정혜 변호사님, 돌직구쇼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적 강철 부대 부산 사나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교수 김수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제부터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김한길 태우고 반문 빅텐트 시동.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싫은 사람 일로 모여라. 작은 텐트가 아니라 빅텐트 시동. 새시대 준비위원회 현판식 개막식이 있었는데 함께 보시죠. 하나, 둘, 셋. 저희 그 선대위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749시의 실용주의 선대위고, 정권 교체를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후보뿐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는 윤석열입니다. 맞습니까? 예. 윤석열의 정권 교체를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도저히 더는 지켜볼 수가 없다.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코로나와 이 대장동 사건을 보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민주정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사자가 여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해괴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정말 이게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우리가 이걸 교체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아마 이 정신 건강이 아주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도 아니다. 이거는 국가도 아니다. 국민들 정신 스트레스만 주고 있다.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라는 윤석열 후보의 강경 발언이었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이건 국가도 아니다. 정말 초유의 강경 발언인데 왜 후보는 이런 말을 한 겁니까? 지금 일련에 이뤄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에 대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께서 말씀 주고 있지만, 유한기 전 본부장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실들은 점점 묻혀지는 건 아닌가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를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응당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잘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께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해야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은 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이라 불릴 정도로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적반하장 국민의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건대 정권 교체가 될 때만이 이 같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지 않겠는가.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 공분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제기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아마도 현장에서 조금 강한 메시지, 어조를 통해서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을 처리하는 검찰의 수사 방식 등이나 이재명 후보의 태도,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지금 이 비상 상황과 의료 마비 시스템 등을 일컬으면서 이건 국가도 아니다라고 후보가 목소리를 높인 거다. 자, 새시대 준비위원회, 이거 뭐 하는 데입니까?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과거에 있었던 진보에서 보수,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의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큽니다.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이쪽 저쪽 편에 서지 않는 보다 많은 사람들도 함께 새로운 국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위원장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중도를 포함해서 합리적 진보까지 모두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놨기 때문에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이 나타나게 되면 기존의 국민의 힘만으로 정권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예.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선대위와 이제 별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조직이다라는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예. 민주당 대표셨던 전재수 의원님이 잘 아시는 김한길 전 대표가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개막식하는 모습도 보셨고, 이건 국가도 아니다. 윤석열 후보의 작심 발언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한길 대표님께서는 저는 얼마 전까지 이제
그 암 투병을 하고 계신 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화면에 비치는 얼굴 보니까 건강은 좀 되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 뭐 건강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요. 기본적으로 새시대 준비위원회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새 시대에 걸맞는 뭔가 이게 미래 청사진이라든지 어떤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좀 구성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가져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나라도 아니다. 정상적인 민주정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리 이게 대통령 선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선을 넘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잖아요. 정상적인 민주국가 하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라면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건 나라가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단적인 극단적인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물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G8을 넘어서 G7, G5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적 위상에 비춰볼 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와 힘겹게 사투를 벌리면서 그야말로 모범적 방역을 지금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해 나오고 있는 이런 성과들을 볼 때 이것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딱 한 가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윤석열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표를 얻어야 되는 후보의 입장이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후보라면 적어도 이제 어떤 위로의 말,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누구를 위한 반대는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대하는 상대방이 없어지면 예. 위험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로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도 아니다. 난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도 아니다. 이게 나라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외쳤던 그 발언이 약간 오마주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건 국가도 아니다. 묘하게 연상되는군요.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각각 강릉과 충북을 찾았습니다. 영상 보시죠. 강릉의 외손이 여러분을 뵈러 강릉에 왔습니다. 강릉의 외손이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습니다. 충청은 저 3대부터 500년간 살아온 제 뿌리이자 고향입니다. 이렇게 대구 경북의 아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열렬하게 활용해 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여러분,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자,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팔도가 고향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조금 뭐 연관이 있으면 이제 다 갖다 붙이는군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이제 본인의 친가 외가 또 아내의 뭐 친가 외가까지 다 합쳐가지고 뭐 전국 각지가 다 사위고 며느리고 예. 뭐 아들이고 딸이 되는 건데요. 당연하죠. 아버지의 고향은 내 고향, 어머니의 고향도 내 고향, 아내의 고향도 내 고향이에요.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엮어서 어떻게든 이제 연고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표심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건데 예.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강릉에 가서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친가나 외가나 또 이제 다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또 외가에 또 각별한 사랑이 있거든요. 외할머니의 또 사랑이 또 친할머니의 사랑과 조금 더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더 좀 푸근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거기에 가서 내가 이제 어머니 쪽이 이제 강원도 출신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외손이다 강릉
일종의 이제 외손이다라고 이제 어필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제 여태까지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지형에서 좀 지역 감정들을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영남과 호남이 아주 이제 강력한 좀 영향력을 했었고 상대적으로 충청이나 이제 강원도 쪽이 좀 그런 영향력 측면에서 좀 소외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에서는 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조금 관심을 덜 가질 수도 있었던 지역 뭐 강원도라든가 충청 쪽에 좀 더 강하게 좀 매력 발산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혜경 씨는 또 충북의 딸이라서 이재명 후보가 또 그런 걸 강조를 했군요.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을 검증해야 한다. 왜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느냐라는 공세가 주말을 지나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말까지 띄운 데 이어서 연일 김건희 씨를 저격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글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선 후보 배우자는 없었다. 김건희 커튼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 라며 김건희 씨의 과거 셀카를 추미애 전 장관이 퍼왔습니다. 소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흥업소 접대설이 틀렸다면 직접 사람 잘못 봤다 할 수 없는가? 라고 그제 연일 김건희 씨의 등판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세간에서 그런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유흥업소에서 김건희 씨를 봤다. 이 지점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왜 아니라고 말 못하느냐라고 파고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에 앞서서는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그 신문사 스스로 인터뷰에서 줄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줄리 논란이 좀 증폭된 측면이 있고 예. 그 줄리를 둘러싸서 여러 가지 인터넷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 등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유흥업소 접대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속적인 어떤 발언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종전의 어떤 그 갈래대로라면 정면 반박하면서 본인 진정성에게 전 아니다, 억울하다, 그 사람들 어떻게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모습인데 좀 이례적이고도 좀 이상하게도 너무 안 나타나니까 이런 의혹들이 좀 증폭되는 측면에서는 스스로 또는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드리고요.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이제 토론을 자꾸 회피한다, 거부한다, 못하니까 자신 없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약간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토론하니까 또 별로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그냥 굉장히 못할 줄 알았는데 선방한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모든 정치인들이 나의 약점이나 좀 부적절하다고 표현되는 그 소재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김건희 씨 이슈는 너무나 지나치게 민감하게 조금 안으로 숨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진요라는 단어까지 나온 것인데요. 다만 이제 건진요라는 단어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타진요에서 비롯된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아, 그러네요. 그거를 요구를 하는 그런 질문이나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건진요라는 단어를 차용하는 것은 예.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생활과 부정부패 의혹이 좀 섞여 있는 게 김건희 씨 이슈입니다. 유흥업소에 다녔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유흥업소는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접대를 통해서 유력 관계자들이나 검찰 인물이나 이제 자본 권력을 만나서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고 부정부패 비리를 하지 않았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예. 요거를 이제 뭐 성형설이라든가 얼굴이 어떻다든가 뭐 유흥업소를 접대했다든가 뭐 몇 명의 남자랑 동거를 했다든가 이런 논란으로 가면 민주당도 영풍을 맞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재는 사실은 누가 해결할 수밖에 없냐면 김건희 씨 본인이 나오셔서 책임감 있게 남편이 일단 정치하는 거 싫으셨겠지만 정치를 시작한 마당에는 떳떳하게 나와서 밝혀야 되는 문제예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이 김병임 대변인 네. 유흥업소에서 봤다는 사람에게 사람 잘못 봤다라고 왜 말 못하냐라고까지 글이 마감이 돼 있는데 네. 유흥업소에서 봤다는 사람에게 사람 잘못 봤다라고 말 못하는 걸 보니 사실이 아니야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 전 장관, 법무부 장관의 글. 이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지내셨던 분 아닙니까? 예. 손혜원 민주당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얼굴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일컬어서 청년 정의당의 젊은 정치인이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던 것을 두 정치인들이 저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 참 많은 네거티브 흑색 선전, 악의적인 인신 공격 이런 얘기들이 지난 여름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제기가 되옵니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합니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있는 끝까지 악의적인 흑색 선전을 계속하고 있다면 만약 김건희 대표가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나와서 행보를 이어갈 때도 끊임없이 비슷한 악의적인 흑색 선전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 듭니다. 우리 4.7 보궐선거 때도 이 박영선 당시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비전을 어떻게 더 끌고 갈 것인지를 집중하면 좋았을 텐데 생태탕에 갔니 안 갔는 일을 갖고 끊임없이 선거 내내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흑색 선전전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생태탕 논란. 결국은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그 같은 네거티브 선거전이 참 치졸하다, 의미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역대 이례적으로 찾기 어려운 선거 결과가 벌어지게 됐겠죠.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를 지나치게 넘어서는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적 성격의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 계속되게 된다면 결국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온전하게 판단해야 되는 유권자의 몫이 되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이제 좀 뒤로 물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입 김병민 대변인이 조금 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다라고 맞대응을 했습니다. 자, 청년 정의당에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강민진 대표가 추 전 장관의 반복되는 줄리 언급은 구태해도 한참 구태했고 수준이 낮아도 이렇게 낮을 수 없다. 민주당 스스로는 부끄럽지 않느냐. 남의 당 사람도 부끄러울 지경이다라고 했는데 자, 기자 출신의 김소영 교수님, 여러 가지 뭐 의혹들, 뭐 주가 조작 의혹이나 아니면은 뭐 과거에 뭐 투자 의혹 같은 것들, 협찬 의혹 같은 것들은 뭐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일정 부분 검찰이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의혹들은 추 전 장관이 얼마든지 의혹 제기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대체적인데 특히 여성 인권 유린적이다라고 김병민 대변인이 언급했던 부분. 예컨대 아니 왜 유흥업소에서 일 안 했다고 말 못해? 라는 거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은 남의 당이지만 부끄럽다라고 했는데 또 여성으로서 기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 그래서 이제 일국의 장관이었던 분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인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솔직히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건희 씨랑 관련된 어떤 이제 뭐 어떤 비리라던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뭔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정말 그런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도덕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개인의 어떤 있지도 않았던 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어떤 20년 전에 유흥업소에서 내가 그 사람을 봤다라는 굉장히 신빙성도 빈약하고 근거도 부족한 증언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이런 증언이 나왔다. 왜 반박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끈질기게 추궁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나쁘끄러운 수준의 어떤 마타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도 이제 김혜경 씨와 항상 같이 대동해서 일정을 소화하고 또 김건희 씨는 언제 등판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아내와 어떻게 부부가 잘 지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지가 관심사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이렇게까지 어떤 대선판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인지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어요. 사실 요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내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일정들을 다니시는데 물론 좋아 보입니다만 이렇게 어떤 우리는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이 궁금한 것이지 얼마나 화목한 가정을 이뤘는지가
이슈가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왜 등판하지 않느냐, 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물론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뭔가 표심이 바꿔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김건희 씨가 적당한 때에 나오겠지만 이 마타도어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김수영 교수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지지율 새로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플 네트워크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떤 지지율 흐름 변화를 보였을지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 월에서 제가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최신 여론조사 결과 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바로 뉴데일리와 시사경남이 실시하고 피플 네트워크스와 PNR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추이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 스코어는 윤석열 후보가 47.9%, 이재명 후보가 37.5%로 대략 10.4%포인트 차이로 격차를 꽤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같은 여론조사에서 12월 첫 주자 역시 다자 결과 때 윤석열 후보가 42.6%, 이재명 후보가 38.5%로 오차 범위 내에서 이러한 지지율 양상을 보였는데 12월 2주차 한 주가 지나서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7.9%, 이재명 후보가 37.5%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김병미 대변인, 네. 자 이런 지지율 흐름 선대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 주 정도의 나름대로 차이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나름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또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정권 교체를 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에 유권자분들의 반응들이 일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소폭 하락했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변화에 대한 측면 그리고 반성에 대한 메시지를 거듭해서 내긴 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과거에 했던 말을 바꾸게 되는 모습에 대한 신뢰가 일부 국민들에서 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선거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서 분석하고 있는 지지율 분석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전두환 경제 성과, 이재명의 변신. 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제대로 움직일 수 한 게 성과다라고 발언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라는 비판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는 잘했다라는 발언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매우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것과 데자뷰다라는 분석이 많고 이재명 후보는 그때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자, 이 발언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인 그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정치인은 공과가 병존합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경제가 제대로 잘 움직일 수 할 수 있게 한 거는 성과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추켜 세운 겁니다.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석을 밟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의 소위 전두환 옹호 발언 때 이재명 후보는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비판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살인 강도도 살인 강도 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전두환 씨는 내란 범죄의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죠. 의제도 있는 왜 왔다 갔는데? 여기는 지나쳤습니다. 존경하는 분을 밝히기 어려웠지 않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두환은이라며 긍정적인 평가 자체를 거부했고 내란 범죄의 수계 집단 학살범이라며 비서까지 밟았던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재수 의원님, 내란 범죄 수계와 집단 학살범이 경제 성과가 있는 공과가 있는 전직 대통령이 됐어요. 발언의 온도 차이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저도 이제 좀 난처하긴 한데. 난처하십니까?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긴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전두환 씨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이미 사법적 단죄를 받았고 우리 공동체가 합의하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을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두환 씨 사망 때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씨에 대해서 평가했던 그것이 기본이고, 다만 1986년에서 1988년까지 삼저 호황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라는 이제 삼저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86년에서 88년까지 호황기를 걸었는데, 이것은 데이터로 있는 겁니다. 데이터로.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야기를 한 것이지 마치 전두환 정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렵고, 더더구나 저 발언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2박 3일 동안 타고 달리는 그 민생버스, 메타버스, 매주 타고 달리는 민생버스 그 일정 중에 대구 경북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구 경북의 정서에 일정 부분 좀 호응을 얻기 위해서 한 그런 발언으로 이제 좀 보시면 크게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에까지 이전에 했던 발언을 뒤집는 그것은 아니다.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이해를 못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때그때 말을 바꾼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저 발언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비판했어요. 전두환을 재평가하려는 자가 전두환이다. 표를 사기 위해 역사적 가치마저 내팽개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SNS에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했고, 오늘 어떤 조간신문보다도 한겨레 신문이 정말로 날카롭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너무 나간 거다. 아무리 표를 쫓는다 하지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하기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전 교수도 비판을 했어요. 비석 밟고 그 난리를 치더니 전두환 찬양도 내로남불이다. 도대체 삶의 일관성이라는 게 없어서 무한한 권력욕만 있을 뿐 무섭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말을 바꾼 겁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생각, 소신은 뭡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그걸 모르겠고요. 사실 말을 바꾼 거죠. 이건 저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지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의 어떤 치적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때도 굉장히 분개했거든요. 강하게 비판했었죠. 사실 그 당시에 광주 항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유가족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전두환 씨의 어떤 공을 그렇게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도 굉장히 분개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 윤석열 후보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아주 이재명 후보가 맹비단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광주에서 그 전두환의 비석을 밟으면서 윤석열 후보는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밟겠지라는 식으로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말까지 했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한 1개월 반 만에 다시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전두환 씨의
씨의 어떤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맥락도 비슷해요. 윤석열 후보도 덮어놓고 뭐 전두환 씨를 무조건 찬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잘 써서 뭐 경제를 잘 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이번 발언도 비슷해요. 물론 뭐 공과가 있고 잘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이룬 데 일조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맥락도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발언은 둘 다 잘못했으면 둘 다 잘못했고 둘 다 문제가 없으면 둘 다 문제 없는 것이지 윤석열 후보는 잘못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그럴 만했다라고 저는 도저히 이거는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군요. 손정희 변호사님, 사실은 경제 성과가 좋았던 전직 대통령이 많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경제 성과는 정말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가 주목했던 성과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굳이 내란 수괴범이라며 비석까지 밟았던 사람을 경제 공이 있다라고 평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거는 대학교 때 레포트 주제로도 사실 매일 논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모범 답안처럼 나오는 답이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다입니다. 근데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서 공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지 공과 가를 같이 논해야 된다는 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정립된 대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윤석열 후보와 그럼 이재명 후보의 지금의 발언이 왜 차이가 나냐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일부 잘못된 거 빼고 대체적으로 잘했다라고 해석될 여지의 발언을 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다 못했고 용서받기 어려운 정치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면 경제는 잘한 공이 있지 않느냐. 공, 가를 같이 이야기하되 누군가는 공을 강조하고 누군가는 가를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일관되지 않겠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수 있지만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과 가를 같이 논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대중 특히 중도층에 대한 외연 확장을 하려는 시도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명확하게 전두환 씨라고 하고 비석을 밟고 또 전두환 씨는 총칼로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라고 본인이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고 공과를 균형 있게 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이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김병임 대변인, 네,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두환 씨는 공과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내용이 제 귀에 생생히 기억이 남습니다만 한 달여 남짓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공과를 논할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공과를 분명히 논할 대상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 아마 민주당이 꽤나 곤혹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민주당이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를 논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논평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죄송합니다만 팩트 체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당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비판했던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왜 그렇다면 이와 같이 메시지를 과거에 있었던 것과 손바닥 뒤바꾸듯이 완벽하게 바꾸게 됐을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면서 이게 존경하는이 그냥 나온 수사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 있는 메시지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과거 본인이 내뱉었던 말을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86일 정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언행과 메시지가 만약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언제든지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말에 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선거가 다급하다고 하지만 본인이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와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본인 스스로 잘못했다고 언급하는 용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떤 입장 냈을까요? 이재명 후보 발언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서 공과가 있다라고 난 그 얘기도 맨날 바뀌니까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는 정말 같은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꾸 말을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윤석열 후보는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했을까요? 아니면 해명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이제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 굳이 모든 게 100%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3조 호황을 그래도 나름 능력 있는 관료를 선별해서 맡긴 덕분에 경제가 성장했던 건 또 사실이죠. 그런 작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만 똑대해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해명 들어보니까 전재수 의원님, 삼자호황, 객관적인 데이터. 그런데 사람을 잘 써서 삼자호황을 이겨냈다. 그거는 잘한 거다. 윤석열 후보도 덮어놓고 잘했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잘 쓴 것, 그거는 잘했다. 두 후보의 발언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저 내용만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아까 예. 이제 손정혜 변호사께서 이제 잘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한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공을 평가하면서 이제 과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예. 전반적으로 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공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는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한 사람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공을 좀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과를 많이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평가로 공통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어떻든 뭐 이제 그 전두환 씨 사망 때 이미 전두환 정권에 대한 또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는 다 끝을 냈습니다. 대구 경북에 가가지고 데이터로 존재하는 1986년에서 87년, 88년까지의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속에서 유례 없는 호황을 겪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뭐 사람 말이 자꾸 바뀐다 이렇게까지 나갈 것은 아니고 다만 정치인은 끊임없이 진보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데 좋은 방향으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뭐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 하면은 일 잘하고 추진력 좋고 뭐 실적과 성과를 낸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좀 고집불통이다, 좀 독하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유연한 리더십, 더 탄력적인 리더십, 더 부드러운 리더십을 국민들께 좀 어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좀 본다면 크게 뭐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기는 조금 좀 야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쭤본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1사설 A사설에서 전두환 경제는 성과, 이재명 지향하는 가치가 뭔가라는 제목의 강한 사설을 한겨레 신문이 썼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은 윤석열 후보의 논리와 결코 다르지 않다. 한겨레 신문 이렇게 쓰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매섭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 사설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난처한데.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틀은 그렇다 그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에서 전두환 정권을 평가하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다 끝이 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에 2박 3일 동안 이제 메타버스를 했고 특히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희생자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모신 곳에도 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가 물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한겨레 신문이 충분히 논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사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이것이 마치 이제 이재명 후보의 철학인 것처럼 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도 저는 이재명 후보를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께서 조금 더 좀 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이런 비판들을 좀 잘 좀 감안을 해서 추후에 좀 메시지와 발언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말 바꾼 것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말을 너무 바꾼다라고 지금 양쪽의 의견이
논쟁적이다라는 부분 한겨레 신문 사설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논란은 논란대로 보도가 되고 있고 앞서 김건희 씨의 부재와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연일 김혜경 씨와 돈독한 행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꼬마 열차를 함께 두 내외가 탑승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 부부 내외가 이재명 후보가 안 그래도 후보 교체론이 있는데 안 된다라며 조크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크가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신하고 나하고 골든크로스 생겼다는 얘기가 안 되는데 이거. 김혜경, 이재명 골든크로스 안 됩니다. 김혜경 여사님 지지율 55%, 이재명 45%. 왜 이러세요? 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후보를 교체하자고 자꾸 그러는데. 여사님, 조회수가 더 높아요. 너무 좋아하신다. 약 올리지 마세요. 부모님 찾으면 못 따라가요. 아니 부부싸움 시키려고 그럽니까? 조회수 못 따라갑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자, 이제 김혜경 씨와 돈독한 꼬마 열차 탑승하고 있는 행보까지 과시를 한 겁니다. 부부애를 연일 과시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후보에게 이 김혜경 씨의 행보가 매우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부인과 지지율이 골든크로스 될 것 같다라는 농담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후보 교체하자고 하는데 라는 조크를 던졌는데 궁금한 게 전재수연님. 당 바깥에서 뭐 후보 교체 설도 흘리고 이낙연 후보가 지금까지 모습을 안 보이는 것도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뭐 루머도 나오고 그런 루머가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안 그래도 후보 교체하자는데라고 조크를 언급을 한 거 아니겠어요?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때요 이에 대한 분위기가? 전혀 뭐 그런 그 징조라든지 완전 사실무근.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22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220만 명이 투표를 해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선출된 후보고 그다음에 과반 득표를 하게 되면 결선 없이 이제 그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된 후보이기 때문에 후보 교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는 천재지변을 능가하는 그런 이제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군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셀카봉 들고 막 저렇게 하잖아요. 저렇게 하면은 좀 가볍게 지지자들과 주고받는 좋죠. 예, 그런 측면이고 당내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혜경 여사가 하나 더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도 후보지만 김혜경 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유튜브에서 이재명 후보가 올린 유튜브는 많이 보면 한 50만, 60만 명이 조회를 하는데 김혜경 저 부인께서 이제 JTBC 인터뷰를 했는데 조회수가 100만 명이 넘어갔어요. 또 채널에서 또 JTBC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 거기 어쨌든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어가다 보니까 타사 인터뷰가 100만 회가 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굉장히 그 대본에 없는 질문들을 막 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이제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굉장히 인터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본에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100만 회가 넘어가니까 이제 지지자들하고 이제 뭐 재미있게 유튜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후보와 후보 부인 사이에 골든크로스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때 아닌 논란도 제기됐는데, 자, 손정희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회 출석 진실 공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관련 내용 살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그 방송국에서 뉴스를 보도했어요. 그 방송국 취재 결과 이재명 지사가 우리 교회 출석 안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된다라며 과거 발언이 회자되며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보도가 한 매체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이 후보는 분당 우리 교회 주말 예배에 비정기 출석을 했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일일이 출석 여부 확인 안 된 교회 특성상 이 후보의 교회 활동을 알지 못한 것 같다. 자, 그러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입장문을 냈어요. 이재명 후보는 제적된 상태다. 다른 교회 다니거나 장기간 연락 두절된 성도는 제적 처리한다. 이 후보의 정기적 신앙 활동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라고 때 아닌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교회에서 입장문을 냈네요,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면 교회에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다닌다는 그 출석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재명 후보는 제적 상태다라는 거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다니는데 교회가 모르는 것이다. 진실이 뭡니까?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황 같습니다. 실제로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형 규모의 교회여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오는데 일일이 출석 체크하는 시스템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뭐 회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성금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참석했을 때 어떤 활동했는지 여부를 보면 팩트 체크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팩트 체크의 문제인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성당을 열심히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못 간 지 몇 년 됐는데 누가 너 무슨 종교 활동하니 그러면 성당 믿어요. 자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니까 꼭 가지 않더라도 그 믿음은 살아있는 거라서 그런 취지로 말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아쉬움은 이런 겁니다. 설사 이재명 후보와 선긋기를 하고자 하는 교회 목사님이 의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태여 정면으로 반박하는 뭐 제명 처리됐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종교적 관점에서는 우리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다른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더라도 신자로서 주님을 열심히 모시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포용력이 좀 아쉬운 양쪽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신앙심을 두고도 말을 바꿨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김명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 하면 떠오르는 게 좀 과장적인 어법 아닙니까? 과장. 그리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어느덧 순식간에 말을 바꾸고 때로는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교회와 신앙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들과 교회 측의 설명이 다른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두 건의 사건만으로 이런 평가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일련의 사건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특히 대장동에 관련된 일들까지 지켜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말들이 과연 진정성 있는 모습일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선거 정치를 두고서는 이 프레임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보는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거짓말, 말 바꾸기 논란의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야당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투로 불렸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본부장이 사망을 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에 대해서 각각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애도를 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하실 얘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자, 유투로 불렸던 유한기 본부장의 사망으로 검찰 수사가 너무 미진한 거 아니냐. 여야 모두 양쪽에서 특검에 대해서 강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화천대유 부정비리, 대장동 개발 관련된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그걸 덮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고 환수했더라면 이 일은 아예 벌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친은 어쩌다가 집을 하필은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팔게 됐는지도 당연히 조사해야 되겠죠. 윤석열 후보에 관계된 부분만 빼고 하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 벌써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정말 자신이 없으면은 못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던가, 할 거면은 180석을 가지고 있는 당에서 빨리 특검법을 이 야당하고 협상을 빨리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두 후보가 하는 말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 상대에 대해서 왜 특검 안 하려 하느냐라고 공세를 가하고 있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 제가 중간에서 듣기에는 이재명 후보 주장, 이재명 후보 왈,
윤석열 후보가 자기 건 빼고 하자고 해서 특검 피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왈, 내 것까지 해서 같이 하자는 게 벌써 몇 달 전인데 자꾸 왜 말장난하냐. 진실공방. 두 분을 대리해서 나온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님, 아니 어떤 분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액션을 보면은 나옵니다. 액션을 보면 답니다. 엊그제 지난주에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특검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특검 법안 내용을 보니까 부산저축은행 다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죠, 당연히. 그다음에 화천대유 관계자, 저 김만배 씨 지금 깜빵 가 있는 이분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사주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화천대유에서 돈이 흘러 들어갔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만배와 윤석열 후보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 하필 화천대유 관계자가 윤석열 후보 집을 사줬을까? 이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죠.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은 부실 대출 때문에 사실은 제 지역구가 부산저축은행 본사가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 3만 8천 명이 지금도 6천억이 넘는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C7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속돼 있는 남욱 변호사가 C7을 통해 가지고 1,100억 정도를 대출을 받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일대에 계약금만 지불을 하고 전체 토지의 3분의 1을 사들입니다. 그 부실 대출이 없었으면 남욱 변호사가 그 3분의 1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깜빵 가 있는 범죄자들의 말하자면 시드머니, 사업 초기 자금으로 쓰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검 내용에 부산저축은행 빠져 있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을 샀던 그 화천대유 관계자 그 의혹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하자, 내일이라도 하자 이래 해놓고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싹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김병현 대변인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다 보세요. 이 대장동 문제가 터져났던 게 지난 추석 때 9월 달부터 일 아닙니까? 처음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일이 터졌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성남시장으로서 본인이 잘했던 본인의 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랬죠. 특검을 하자고 얘기하니까 특검할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이재명 후보 민주당 아닙니까?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았죠. 국민들 과반이 넘게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되고 있었고 사실은 9월, 10월 진지게 특검 합의돼서 정리가 됐었어야 대통령 선거 전에 결과가 나와서 유권자들의 판단이 진행될 텐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86일 남았습니다. 이제 와서 특검 법안 제출하고 합의하고 정리해서 넘어가서 특검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선 전에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특검 하자 하는데 윤석열 후보까지 같이 하자.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니 이를 두고 물타기가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문제고 뭐고 다 좋다. 11월 중순에 이미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많은 애들 다 엮어서 특검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특검 법안을 제출할 때 우리가 문제없는 내용들을 왜 특검 법안에 넣어서 제출합니까? 분명하게 특검이 필요한 대장동 일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고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엮어갖고 법사위에 올리면 될 일이거든요. 전혀 이런 일들을 진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특검하자 주장하고 있었던 많은 모습들은 결국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회피하고 적정 수준 물타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운데요. 이제라도 솔직하게 가장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관련 법안 다 처리했던 게 민주당의 모습인데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특검 처리에 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있으면 부산저축은행 이거 다 포함해서 신속하게 법사위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듣고 보니까 또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에게 후속 질문. 180석이고 솔직히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왔잖아요. 야당 반대해도. 그러면 부산저축은행이니 뭐 윤석열 후보 부친 집 산 것까지 민주당이 넣어서 그냥 180석이니까 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자.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11월 달부터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라고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난주에 12월 달에 국민의힘에서 대표 발의한 겁니다. 여기에 부산저축은행과 화천대유 관계자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매입한 부분은 특검 법안에서 빠져 있습니다. 후보는 이야기하는데 당은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회에 지금 이제 그 상설특검법이 있거든요. 근데 상설특검법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사이에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협상을.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을 해가지고 수사 대상은 이 사람으로 하고 수사 범위는 대장동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 이런 협상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특검을 하자 그러면서 모든 의혹을 다 밝히자 그러면서 법안에는 내용이 다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윤석열 후보도 특검 이야기하고 이재명 후보도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알 겁니다. 아, 특검 안 될 거다. 그다음에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전에 어떤 특검이 크게 결과를 내놓겠냐,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국민의힘도 알고 있고 민주당도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선거 과정 중에는 밝혀질 수는 없지만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수사, 이것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짧게 OX로만 특검 의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럼 특검 의지 있습니까? 그럼 넘칩니다. 왜 안 되는 거야, 근데 도대체? 아, 미스테리예요.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핫삼 실루엣은 쥐와 고양이. 고양이는 쥐 잡으라고 있는 건데, 자, 고양이와 쥐가 지금 같이 놀고 있네요. 올해의 사자성어, 대학교 교수님들이 선정을 해봤습니다.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에는 쥐가 들어가고 고양이가 들어갑니다. 바로 어렵습니다. 묘서동처. 함께 보시죠. 자, 또 여기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교수님들은 왜 늘 어려운 것만 그 올해 한자성어를 뽑아요? 뭐 역지사지, 적반하장 이런 거 많은데 꼭 그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거, 우리 모르는 거 왜 그런 것만 해요? 그러게요. 그 교수신문에서 매년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자성어를 조사를 합니다. 이제 그게 한 6개의 보기를 주고서 이 중에서 올해를 가장 잘 상징하는 내용의 사자성어가 무엇인지를 묻는데, 올해는 묘서동처가 이제 꼽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묘서동처. 원래 이제 고양이라는 거는 쥐가 곡간을 뭐 털어먹거나 할 때 쥐를 잡으라고 두는 것이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쥐가 한 편이 되는 겁니다. 한 곳에 있어서. 그러니까 곡간을 같이 털어먹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세태를 말하냐면은 이제 어떤 그런 비리나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해야 될 어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한 편이 되어가지고 비리를 저지른다,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뭐 LH 사태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장동 의혹 이런 것에서 봤듯이 뭔가 공정하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정보들이 어떤 공공기관이 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태들의 사건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수들이 볼 때는 묘서동처가 올해의 어떤 여러 가지 세태를 반영하는 가장 잘 꼬집는 단어, 사자성어라고 이제 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수영 교수님 생각에 쥐 잡으라고 놨더니 같이 산다. 자, 교수신문의 이 묘서동처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풍자한 거라고 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LH 사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워낙에 주거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 뭐 정보라던가 토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운용해가지고 서민들이 굉장히 주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미리 개인적으로 빼돌려서 그런 개인 일 때문에 알게 된 그런 사적인 정보를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수들이 볼 때, 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이거 뭔가 공직 기강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고 비리를 척결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리를 저지르는데 앞장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게 되는 그런 세태를 꼬집은 것이죠. 묘서동처. 그렇군요. 손재미 변호사님, 혹시 묘서동처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풍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대장동 사건이 사실 올해 한 해 가장 뜨거운 이슈였고, 대장동 사건 몇몇을 보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거나 굉장히 높은 지위에 갔던 법조인들이 굉장히 연루가 많이 되어 있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게 50억 클럽에 대한 정체라든가 50억 클럽에서 실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사실은 그
법률구조공단인가요? 이사장 때의 시기였기 때문에 존경받는 법조인들이 공정하게 법직행을 해서 본인의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관련된 이해관계를 도모하지 않고 청탁받지 않고 청렴하게 일할 것을 기대했으나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더 엄중한 법집행이 기대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실망시킨 게 많거든요. 그 점을 꼬집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법조 직역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법조인이라고 더 높은 도덕 관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들이 잘 지적했다 보입니다. 예, 묘서 동처 올 한 해의 사자성어였습니다. 핫삼 두 번째 실루엣의 정체 공개하겠습니다. 남성의 실루엣 누굴까요? 허경영 후보 논란입니다. 어떤 게 논란이냐면 저도 이런 경험 있어요. 2번 전화를 받았어요. 회의 있고 바쁜데 계속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허경영입니다. 그다음에 또 까먹고 있다가 허경영입니다. 너무 제 주변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인들한테야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정도의 피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응급실까지 이 허경영 ARS 전화가 걸려와서 논란입니다. 어제 온라인 SNS 허경영 투표 동료 전화 인증글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용 핸드폰에까지 저 어떻게 알았을까 저 번호를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용 핸드폰 번호는 사적으로 안 쓰는 번호잖아요. 전 업무용 번호니까 또 응급의학과 전문의 핸드폰이면 저걸 어떻게 알았죠? 허경영 씨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집어 던질 뻔했다. 아니 반응이 더 웃기다. 누군가 병원 관계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의 선생님이거나 옆에서 같이 계시던 선생님인데 전화기 집어 던질 뻔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전화 업무용에 허경영입니다 나오면 전화기 집어 던져도 돼요. 주말 오후 약 1시간 만에 중환자실 전화기 15대 중 10대가 허경영 전화를 울렸던 적도 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런 반응 나올 수 있어요. 급한 환자 전화 밀리면 어쩌려고 여기로도 전화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인증글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전화 받으신 분 계시죠?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전재수 의원님, 아니 다른 분들 전화는 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근데 유독 허경영 씨 전화 ARS가 자주 이제 울리고 주변에서도 허경영 전화가 많이 온다라는 목격담이 속출하고 있고, 아니 응급 의학과 교수 업무용 폰까지 전화를 하고 15명 10대에 전화했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번호를 어떻게 한 걸까요? 아마 무사기로 돌릴 수도 있고요. 예, 무사기로 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선거 때가 되면은 이제 전화번호를 수집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함부로 막 했다가는 선거법뿐만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많은데 어떻든 이래저래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전화번호를 이제 모읍니다. 그래야 이제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저렇게 전화도 하고 하는데요. 저 비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상당하죠. 굉장히 상당할 겁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 비용이 한 500억 정도 되니까 아마 허경영 씨 후원금은 많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허경영 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여야 이 정치권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저런 정치인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 현상 이것은 여야 정치권이 조금 더 분발해서 저런 분들이 물론 이제 선거에 출마할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긴 하지만 사실은 좀 황당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야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저런 후보에게라도 기대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이 조금 더 좀 정치를 잘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허경영 현상을 좀 없애는 그 지름길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제가 좀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허경영 전화에 전재수 의원이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김병민 대변인님 국회의원 선거도 출마해 보셨고 하니까 저것도 다 비용이고 근데 통상적으로
응급실이나 응급을 요하는 곳에 있는 전화로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팅, 정치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번호를 수집하든 아니면 뭐 정당한 방법으로 지역의 이제 당협을 통해서 뭐 번호를 수집해도 그런 번호는 이게 밖으로 유출되기도 쉽지 않고 통상 이 스크리닝이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전화가 갔을까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저도 사실 몇 차례 전화를 받았거든요. 허경영 전화 받았어요? 받았죠. 저 돈이에요 다. 02 땡땡땡으로 오는 전화 받으면 허경영입니다.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예. 근데 그 전화를 또 받은 적들이 있는 아마 경험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좀 집중적으로 돌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지금 허경영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여론조사 한 5% 정도가 넘어가게 되는 순간 TV 토론 대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하. 저는 전재수 의원님이 여야 정치권 공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했지만 저는 여야 정치권도 그런데 우리 제3지대 후보들께서 좀 분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네, 왜냐하면 제3지대 후보보다 오히려 허경영 후보가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 등등 제3지대 후보들.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허경영 후보가 5% 여론조사 넘게 나와서 TV 토론에 나오게 되는 황당한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그 정치권에 대한 실망 때문에 허경영 후보 현상이나 이런 내용이 나타나기보다는 지난 4.7 보궐선거 때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대선이 나오고 우리 대선이 내년 3월 9일 끝나고 나면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제 예측에는 대통령 선거 떨어지면 6월 달 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선거에 출마한다기보다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정치를 희화화시키면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께 회자되지 않도록 정말 뭐 여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다 같이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허경영 씨는 공중부양을 하신다고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두 분 이렇게 비판하다가 장풍 맞아요. 조심하세요. 자, 허경영 후보 측의 해명도 나왔다고 합니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와 계약해 무작위로 전화하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도 전화가 가는 줄 몰랐다. 그쵸, 모르고 했겠지, 설마, 그쵸? 앞으로는 응급센터 제외하고 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 저 국민혁명당하고 허경영 후보 측은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시인하고 사과는 제일 빨라요, 당 중에. 시정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핫삼 소식입니다. 실루엣 공개하죠. 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강력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살인 대상이 또 전 여자친구의 가족이 타깃이었습니다.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난 걸까? 살인범은 누굴까? 함께 보시죠.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남동생이 13살이에요. 어머니는 결국 사망했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지는 정말 끔찍한 안타까운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후 옆 건물에 숨어있던 이모 씨가 검거됐어요.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고 나이가 26. 참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모 씨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어떻게 알았을까? 흥신소를 통해서 집요하게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까지 파악을 했다라고 해서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자, 경찰 신변 보호 중에 더구나 참변을 당한 겁니다. 이 전 여자친구가 살인한 이모 씨를 성폭행과 감금 등의 혐의로 신고를 했고 지난 7일부터 이 여자친구의 가족이 여자친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에 이 같은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에 신고한 이 전 여친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 아니, 이게 아무리 뭐 살인 사건에는 끔찍하고 덜 끔찍하고 이런 게 없고 모두가 다 끔찍한 일이지만 요즘 부쩍 교제하다가 헤어진 옛 연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들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들이 있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이것도 보복범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발적이기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이는 것이 본인이 이미 이제 이 전 여자친구 집에 몇 시간 전에 이제 머물러서 차량을 타고 배회한 흔적들이 있고요. 또 여자친구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이제 남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웃 주민들이 들리기에는 꿇어라고 이제 이런 외치는 소리가 나왔다는 거 봐서는 본인이 무시당했다, 이별하고 이렇게 신고당한 거에 대한 안갚음으로 그 전 여자친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꿇어, 무릎 꿇으라 그런 말을 했다고요? 사실은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들은 전 여자친구, 그러니까 신고자에게는 이런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됐지만 그 동거 가족에게는 그런 조치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취약해진 상황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사람을 만나서 이런 폭력적인 사람인지 모르고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관련된 대책들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범행 직전의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 CCTV 영상도 확보가 됐는데 함께 보시죠. 범행 당일 오전 9시쯤 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모 씨가 범행 시점보다 최소 5시간 전 여자친구 집 근처에 나타난 건데 자, 다시 차량이 나타난 게 1시 17분 주변을 배회하던 이모 씨 차량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전 여자친구 가족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이웃 주민은 창문 너머로 꿇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건 이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 사망했고 13살 남동생, 어린 남동생도 중태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살인 용의자, 26살 살인 용의자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범행 나흘 전에 무슨 일로 신고당했던 겁니까? 보복살이 맞나요? 죄송합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끔찍한 범죄. 특히 헤어진 연인 간의 어떤 보복 범죄가 이루어져선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망도 위중증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지난주 후반에 연일 7,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단 조치 정부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아침 기준으로 확진자 수도 역대 일요일 확진자 중에서 상당히 높은 확진자 숫자가 나와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확진자 수는 5,817명인데 어제가 주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많은 숫자. 그제 사망자 80명, 어제 위중증 환자 894명, 역대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자정부터 부스터샷 접종 간격이 3개월로 줄었습니다. 2차 접종을 맞은 분이 90일이 지나면 만 18세 이상 성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3차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세 이상 그리고 그 미만 얀센 백신 맞은 사람들 다 개월수가 달랐어요. 4개월, 2개월, 3개월. 그런데 3차 접종 간격을 정부가 줄였어요. 3개월로 동일하게 줄였다라는 점.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예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의무화됩니다. 지난 주말 학생들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정부가 오늘부터 방역 패스 의무화를 강행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보시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중에 한 개를 지참해야 카페나 음식점 등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개인 10만 원, 사업주 150만 원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도 반드시 이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수기로 적고 들어가셨던 분들 많았잖아요. 이거 이제 오늘부터 안 됩니다. 접종 완료 증명이 안 되면 2인 이상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백신 패스가 있어야,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있어야 식당, 카페 등등의 다중 이용 시설이 이용 가능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까지 처분될 수 있다. 오늘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반응 어떨지 들어봤습니다. 안 찍고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시면 이거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조금 중지할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이거를 확인할 사람을 한 명을 지원해 줄 거냐는 거죠. 그걸 잘 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면 벌금이야 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폭력이라고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수영 교수님, 한 가지 이제 궁금했던 것. 많은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나 손주, 손자를 두신 이제 조부모 입장에서 아마 저희 돌직구쇼 많은 분들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 학원 보내는 거 정부가 이 방역 패스, 백신 안 맞추면 학원 못 가게 했다. 독서실. 그거 정부가 강행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어쨌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었는데 김부겸 총리는 애들도 백신 맞춰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춰야 되고 결국 방역 패스를 학원에도 적용할 것임을 시사를 했는데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이 백신을 맞춰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학부모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히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추정되는 사망 사고들도 없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내 아이에게까지 어떤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어서 사실 저도 약간 주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이 물론 뭐 사정이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방역 패스를 학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고 또 학원 같은 경우는 학업도 학업이지만 또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집에 올 때까지 또 학원이 아이들을 맡아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맞벌이들은 비상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이들의 건강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춰야 된다는 판단이 선다면 백신을 맞춰야겠지만 학부모들의 어떤 의견이나 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좀 전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이 학부모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 모두 다 충분한 설명 없이 정부가 아이들에게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비판의 입장이 나왔는데 정부는 아이들의 방역 패스 원칙을 현재까지는 계속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김수영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고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 어쩌면 발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님 혹시 특단의 조치가 뭘까요?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것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어떤 걸까요? 특단의 조치라는 형식을 빌리게 되면 아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상대로. 사실은 이전에 이제 일상회복 1단계, 2단계, 3단계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는데 1단계에서 막혔습니다. 그 6주가 잘 지나갔으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갔을 텐데 아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부의 입장이 지금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7,000명, 곧 이 7,000명에서 조금 더 나가면 10,000명, 20,000명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정말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 극복하는 그런 저력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여야 정치권도 임시국회가 또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정부 국민 힘을 모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 잘 좀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말로 위중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할 때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 드리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